이슈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업 분석만 18년째 하는 분입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을 모시고 물 들어오고 있다는 K조선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연구원님은 조선업 회사에 근무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를 제일 잘한다니, 야 대단하십니다. 자, 최근 우리 조선업이 급격히 반전되었다는 소식 저도 들었는데요. K조선 실적 요즘 어떤 상황입니까? 실적이 일단 대단히 오래간만에 오. 3사가 공통적으로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식을 많이 보는 증권회사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3월 중순 정도부터 조금 흐름이 좋았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조선업체들 수주 잘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어닝 시즌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거에 또 실망해서 다시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는 거를 한 3년째 반복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어닝 시즌에는 1분기에 이제 실적이 기대하는 거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네. 저희가 주가 흐름도 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실적이 호전된 이유가 뭐 방위 산업과 관련된 매출이 는 건지 아니면 컨테이너와 관련된 물동량이 늘어서 그런 건지 어떤 요인으로 평가되세요? 저희가 이제 선박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나서 21년 여름부터 예. 이제 저희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계속 수주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 옛날에 받은 수주 물량은 저희가 계속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선가가 오르기 이전에 수주했던 부분들이 이제 매출에서 비중이 좀 줄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21년 하반기에 수주한 물량이 조금씩 매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해운 시황이나 뭐 최근에 수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선박업 사이클 이 주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어떤 코로나 이슈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앞으로가 이제 주목되는 텐데 어떤 거로 주로 평가받으세요? 뭐 일단 코로나가 좋은 촉매제가 되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저희가 단순히 배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내용 연수를 보내놓고 또 그 다음 배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 주기로 친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2007년의 그 선박 호황을 예. 그때 당시 저희가 30년 만에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랬던 이유가 오일 쇼크 때 많이 만들어졌던 배들이 이제 그 내용 연수를 다 하고 새롭게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주기가 옴과 동시에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해상물 동량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것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2007년 전후로 만들어진 배들이 아직 3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 배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이클상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은 더 지나야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시장에 지금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운업체들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예. 옛날부터 계속 고려했던 부분이긴 한데 환경 규제를 조금 빠르게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바뀌면서 선박도 이제 자동차처럼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실제로 선박들이 배출하는 이 탄소량을 측정을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저등급의 선박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한 20년 정도밖에 지금 배를 사용하지 않아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한 10년을 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등급이 낮아서 더 사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이 선박들이 이제 교체 시장으로 좀 빠르게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변화들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큰 교체 주기를 더 앞당길 수 있으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선박 업계의 실적 호조가 조금 더 우리가 몇 년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선박을 만드는 거는 건설업과는 달리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급이 굉장히 뚜렷한 산업이거든요. 저희가 갑자기 많이 지어달라고 해서 한순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도크가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고정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능력치가 일단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보다 저희가 선박을 교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선박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났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 지속이 될 만한 게 저희가 이런 탄소 저감 규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점 더 줄이라는 그런 규제로 예, 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선박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상물 동량을 소화하기 위한 신규 수요도 필요하지만 교체 수요도 꾸준하게 나와줄 건데 옛날보다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치는 적으니까 지금은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쪽이 그 협상력을 가져간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공급자가 협상력이 있을 정도까지 시장의 환경은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뀐 거. 이것도 참 주목할 부분이네요. 그리고 제가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들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한국 조선업에 근무하고 계셔서 그런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국제적으로 중국산 값싼 배들보다도 품질 좋은 배들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사실입니까? 이 배라는 게 옛날에 더 싼 게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 해운업은 완전 경쟁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사가 막 나는 호주랑 베트남 사이에 노선을 놓겠다라고 하면 놓을 수 있습니다. 제재가 예,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만약에 노르웨이에 있는 해운사가 막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노선을 놓겠다 해도 놓을 수 있어요. 예. 자기가 그 노선에 배를 놔서 거기에 해당하는 화물만 잘 영업할 자신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 이 짐을 옮겨주는 대신에 받는 가격도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똑같은 노선을 저 다른 국가에 있는 해운사랑 같이 영업을 하게 되면 아마 비슷비슷하게 매출이 일으켜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익률을 조금이라도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비용은 배값밖에 없습니다. 아. 배를 싸게 길게 빌려오거나 아니면 배를 싸게 마련해야 되는 거. 그래서 조선업이 저희가 인건비가 싼 순서로 발달을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 인건비가 싼 국가면 배를 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 규제가 네. 바뀌면서 배를 싸게 만들지만 더러운 연료를 썼을 때 오히려 매일매일 써야 되는 비용을 더 높이는 규제 방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비 투자를 싸게 해놨더니 매일매일 쓰는 영업 비용이 더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비싼 배를 사고 매일매일 쓰는 연료값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이 선박의 주인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조선업의 그 패권이 한국에 잡혀 있게 되는데 이 규제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황의 호재로 분류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환경 관련한 규제도 우리나라에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더 필요해진 여러 가지 선박 수요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호재고 그다음에 해운업의 특성도 이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값싼 배를 선호하는 수준에서 바뀐 부분도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이 당분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해외 의존이 높다 보니까 기술료를 많이 지출한다. 절대 뭐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에 있는 질 좋은 선박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의 그 부품을 국산화시킨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시장에서 아주 급부상한 선종 중에 하나가 이제 LNG선에 해당이 예. 됩니다. LNG선은 근데 전 세계에 한 700척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1년에 거의 한 60척 정도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화물창에 들어가는 이 기술을 프랑스의 GTT라고 하는 회사한테 저희가 매 척마다 예.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거 이외의 사항은 사실 국산화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기술료를 그렇게 많이 지불을 하진 않는데 이제
그 시장의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특정적으로 계속 지불을 하는 기술이 있다 보니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요즘엔 한 5% 정도 저희가 지불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박 가격에. 근데 옛날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았었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 지불을 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도 굳이 GTT한테 로열티를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력들을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위험 화물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비싼 설비인데 잘 써왔던 설비를 누가 총대를 메고 신기술을 도입을 하겠어요. 네. 그렇게 도입을 하려면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해운사가 잘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시장의 레코드로 보여줬었으면 예, 예. 참 잘 되었을 텐데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실시를 했던 KC1이라고 했던 그 예. 화물창이 잘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원래 잘 쓰던 거 그럼 쓰고 굳이 새 거로 넘어가진 말자라는 이제 행태가 지금 조선 업종 안에 있는 상황인지라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한국에서 국산화를 많이 시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업이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이제 아주 쾌청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근데 해운업도 그렇고 전 세계 배와 관련된 산업들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폐쇄성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를 바탕으로 운송할 때도 나름대로 이제 길드 같은 걸 만들어서 노선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한국 배들은 덜 사는 조직적인 움직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중국이 힘을 써서 우리 중국 배를 더 사줘라 그러면 우리가 화주로서 거기다 화물을 더 실어줄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아주 조직적으로 따돌리거나 이런 현상은 없을까요? 중국의 자국 발주와 중국의 해운사들의 그런 움직임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 선박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들은 주로 유럽의 예. 선주들이고요. 저희가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경을 무시하고 완전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장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는 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효율적인 선박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중국에서 만들었던 배들이 이제 한국에서 만든 배들과 동일한 사양일 때 저희가 효율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격차를 어디서 저희가 느낄 수 있냐면 똑같은 스펙인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선박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의 중고선 가격이 항상 가격 차이가 보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도 중고 시장이 이제 좋은 차들의 중고 가격이 높게 계속 형성이 되듯이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흐름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중고 가격이 훨씬 높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예. 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유럽에서 요즘 환경 규제를 많이 높여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인더스트리도 있거든요. 다른 네네. 업종에선. 예전에 선박 그러면 한국과 일본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혹시 뭐 환경과 관련된 여러 기술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한국의 조선 업종이나 아니면 일본의 업종이 사가도록 만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은 없나요? 일단 선박 시장의 참여자들에 해당하는 해운사들 중 상위 업체들이 예. 하위 업체를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환경 규제는. 근데 이 조선업이라고 하는 산업의 패권을 유럽이 다시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가 2000년대 선박 시장이 굉장히 많이 대형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설비 자체도 많이 늘리면서 따라왔고 저희가 배가 단순히 커지는 것만으로 뭔가 그 기술력이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실 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커진 사이즈의 배의 밸런스를 지키면서 그 수많은 운송 행위를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요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금 유럽이 다시 우리가
대형선을 짓는 조선업의 패권을 찾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다가 야드 다시 짓고 찾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 가성비를 아마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계속 엔지니어 역량을 어떻게든 좀 개발을 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적용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GTT가 받았던 것처럼 예. 로얄티를 받고자 하는 니즈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격차가 늦었다. 벌어진 지가 좀 오래되어서 쉽지 네. 않은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이제 과거에 영예를 누렸던 국가들이 뭔가 되찾기 위한 시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제 우리 내부 얘기를 그럼 자연스럽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럼 우리 내부는 그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 속에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또 역시 이것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선업 현장에서 특히 조선업이라는 건 현장에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하우의 영역도 상당히 많은데 그 노하우를 발현할 수 있는 기술 엔지니어들을 점점 찾기가 어려워서 외국인에 의존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핵심 기술은 그래도 많이 국산화됐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엔지니어 현장 대응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이건 우리에게 분명한 악재인가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조선소에 외국인이 많이 보인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 인력들은 그런 엔지니어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하단에서 저희가 맨아워를 많이 요하는 그런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이제 그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는 네.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E7 비자를 발급해서 빠르게 이제 입국을 하게끔 한다거나라는 식이고, 한국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뭔가 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엔지니어링 역량 등을 줄이지 않게끔 했던 그런 조치는 조금 그렇게 많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네. 민간 업체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 때문에 그러한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본은 자체적으로 약간 기술이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으로 산업을 이끌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선박 자체를 아예 스탠다드화하고 자동차처럼 찍어낼 테니 아. 이제 선주들에게 사가세요라고 했는데 예. 선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었던 아. 반면 한국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에게 최선을 예. 다해주는 그거를 정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쌓여 있던 게 있어서 저희는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수주잔고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과거에 이제 또 기억이 있잖아요. 방만하게 막 늘리다가는 네. 굉장히 산업이 순식간에 안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경험치가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해외에서도 이제 도크 지어서 배 짓는 그런 공장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네. 해외에서는 큰 성과가 잘 안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래도 국내 엔지니어 현장에 그 맨파워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국내 엔지니어들의 나름대로 부가가치 또는 역량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확인된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 또한 중요하고 저희가 그냥 매뉴얼리 잘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만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네.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순히 일을 하시는 그런 잡무를 하시는 분들마저도 연차가 아무리 차도 한국만큼 효율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선업 얘기 듣고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반도체나 다른 산업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개선 노력들을 통해서 지켜왔던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러한 우리나라 조선업의 그래도 잠재적인 경쟁자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는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한결 마음도 놓이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련된 연구라고 할까요? 그런 연구 발표들을 보면 좀 아직까지 우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달 13일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중국의 조선업 세계 경쟁력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조선업이 우리나라를 앞선 게 맞나요? 저희가 단순히 건조량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지른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CGT라고 하는 표준 환산 톤수라고 예. 하는 걸로 저희가 조선업에서 이제 톤수를 측정을 하는데 근데 중국이 이렇게 건조량에서 한국을 앞선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2009년 이후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선박 시장 내에 제일 많은 해상물 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완성품이 아니라 원자재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액체류는 오일 탱커라고 하는 탱커가 운송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마른 원자재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벌크라고 하는 선박들이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 화물이 다 쓸어 담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화물을 나르는 배들은 사실 만드는 형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저희가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저부가가치 선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선박들이 선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이 예. 두 선종만 합친다고 예.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막 저희가 전체 선박 중에 다 만듭니다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러한 탱커 벌커에 해당하는 선박을 주력으로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는 이제 컨테이너나 LNG, LPG 그리고 이제 아주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톤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주구장창 1등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맞는 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퀄리티에서 앞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퀀티티에서는 앞지른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친숙한 자동차 산업을 보면요. 한국의 자동차가 예전에 솔직히 퀄리티로 좋은 자동차는 아니었고 우리가 값싼 자동차 많이 한번 만들어 보자 하다가 그 노하우와 그렇게 해서 얻은 자금력으로 퀄리티도 하나씩 확보해 갔던 전략을 추구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단순 건조량 자체로 배를 많이 만든다는 것을 저들은 양으로 승부하는 애들이고 질은 아니야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국도 이제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선박마저도 예. 결국에는 중국에서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자국 발주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고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중국이 만약에 나도 이 저부가가치 버리고 고부가가치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이 수주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수주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양적인 부분을 커버해줄 대체 국가가 있을 때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게 없어서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만 만들고 중국도 고부가가치만 수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시장값은 더 올라갈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희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그거 할까로 가버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쪽에서 서로 잘하는 거를 잘하는 포지션일 때가 시장이 더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과당 경쟁을 좁은 분야에서 하고 넓은 분야를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두게 되면 오히려 그쪽의 가격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가끔 시장에서는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선점하고 그걸 아주 균형감 있게 서로 돌려가면서 시장을 양분하거나 삼분화해서 지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어쩌다가 왜 그런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한번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 네네. 서로 또 도크 짓고 뭐하고 막 하면서 저 사람 없어질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럴 때도 있거든요. 지금 판세로 봤었을 땐 그런 일은 많을 것 같지 않아 보이시는 거죠? 전 세계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치가 지금 예전 피크 대비 한 40%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자체가 없어지기도 예. 했고 뭐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전에 뭐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뭐 SLS조선 이런 이름만 들어봤지 지금 아직 남아있지 않은 그런 조선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이제 줄기도 많이 줄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 그 다시금 조금 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한 척이라도 1년에 계약을 한 건이라도 딴 조선소의 숫자를 보면 지금도 좀 등락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한 10군데 정도만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예. 있는데 중국은 보니까 22년에 수주를 한 조선소 숫자가 한 160군데 정도 되는데 와. 23년에 수주한 데가 100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그만큼 수주량이 줄어들 때도 아직 그 수주가 제대로 안 되고 예.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 나라는 아직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다시 촉발되기도 어려울 것이지만 그 인력을 충당할 수가 없을 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양적인 증량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중국 내부 정부 문서라든가 관련 발표를 보면 조선업에 대한 신경은 엄청나게 쓰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육성해야 될 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에 크게 주목하고 육성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2012년 뭐 해양강국 건설 계획 이런 네. 거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 부분은 조선 안에서도 이제 방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보다도 군함을 이렇게 큰 군함을 찍어내는 그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 말고 일반 상선의 건조 분야는 이제 그 공산주의답게 저희가 국영기업 2개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 밑에 화이트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살려놓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조금 지원을 굉장히 적게 하는 예. 그런 식의 이제 그 부분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영 회사 2개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예. 설계나 뭐 이런 기본 설계나 아니면 핵심 기술 같은 거를 위에 이 두 국영 기업이 만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민간 조선사들이 그걸 사서 배를 만들거나 막 이런 네.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중앙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야드에서 배를 짓고 있는데 이 엔드단에 있는 고객사가 저희 근데 이 부분 좀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다시 그 기술을 사왔던 저 국영기업까지 올라가야 피드백이 완벽하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현재 그 중국이 일반 상선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저 체제는 저희는 조금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방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함을 짓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방위산업청이랑 관련해서 짓고 지을 수 있는 데만 지정을 해서 짓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집중한 것만큼의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선업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선이나 이런 비즈니스 목적의 그 배만 있는 게 아니라 군함이라는 방위와 관련된 배를 만드는 분야도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해군력 증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없나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른 거 다 하려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다 제재를 하는데 조선업은 아무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한 4월 달 정도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미국의 조선과 철강 노조 그 참여자들이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좀 실시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이 군함도 군함이지만 일반 상선도 뭔가 중국에서 사올 만큼의 큰 사이즈의 해운사가 아예 없는 나라입니다. 유럽이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 해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선박시장에서 이 오너십을 가지고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국가 자체가 아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미국의 제재로 인한 조선업의 영향 이게 저희가 기존에 막 중국에서 많이 사오고 있었으면 그 제재로 인해서 뭐 우리가 반사이익이라도 본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거에도 심지어 속해 있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배 만들 때 군함 만들 때 어디다 발주하나요? 내부에서 그거 만드나요? 군함은 내부에서 이제 지금까지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MRO를 한다거나 막 이러한 것을 이제 최대한 자국에서 하려는 거를 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감싸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이 대형 군함을 만드는 이 역량이 너무 올라와 버려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있는 군함 중에서 퇴역을 해야 되는 거를 뭔가 대체한다거나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속도가 너무 안 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외부에서 좀 답을 찾아보기 위한 움직임이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이제 중국의 군함과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미국의 군함 만드는 역량이라든가 군함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캐파를 더 늘리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미국이요? 예. 미국이
밖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요즘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노력하고 예, 있다. 봐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네. 해운업도 그럼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시기를 미국은 대형 해운사가 별로 없고 유럽의 해운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네네. 하는데 전 세계 해운업을 보면 한 가지 되게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의 해운사가 거의 없고 세계적인 해운사의 랭킹을 보면 뭐 덴마크의 머스크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대만의 에버그린 같은 게 세계적인 랭킹 상위권에 있고 이런 상황들은 왜 전개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유럽이 이제 구대륙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해상 무역을 잡고 있어야지 국가의 그 권력이 워낙 높아지고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몇백 년을 쌓아온 그 부분 때문에 좀 예. 그런 것 같고요. 아시아에 있는 데들이 좀 큰 그 해운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로부터 완성된 제품이 해외, 그러니까 서방으로 나가는 그 루트가 메인 루트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 게 좀 네.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큰 컨테이너 항이 상하이 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완전 경쟁 산업이어도 저희가 중국 해운사가 상하이 항에서 영업을 하면 영업이 훨씬 잘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예전과 달리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사이즈가 해운사가 세게 올라오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이제 원래 무역이랑 관련된 거를 많이 의존을 했던 국가들에 있는 해운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즈 대비해서는 조선과 해운업이 굉장히 큰 편에 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이제 옛날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해운사들의 역사가 긴 편이고 예. 아시아는 이제 많은 물자들이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작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해운 국가들이 좀 큰 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부 때 말씀해 주신 것과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1부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운사들 보면 100년 이상 된 게 태반이더라고요. 그리고 굵직한 해운사 밑에 해처 모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했다가 생각이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게 하려면 할 수는 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디 큰 자리매김한 회사들이 분명히 공고히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력 없이는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도 진입 장벽이 될까요? 굉장히 높은 예.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 이해를 한번 한 건데요. 그러면 이 정도로 유럽이 공고하게 산업 생태계를 잡고 있고 아시아의 일부는 어떻게 보면 공업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발돋움한 건데 미국이 요즘 하고 있는 게 전 세계 공급망 교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중국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경로인 해운업. 이 해운업에서도 분명 중국을 옥죄일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배를 뭐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을 그 해운업의 어떤 밸류체인에서 빼버린다든가 이런 시도가 아예 없어요? 일단 미국이 그렇게 무역 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시장에 이렇게 충격이 있었던 시기는 이미 2018년에 시작이 네. 되었고요. 트럼프가 상반기에 우리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겠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하반기에 관세를 많이 부과를 시켰죠. 중국의 예.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그 해상 물동량이 중국은 새로운 판매처를 찾아야 되고 예. 미국도 새로운 구매처를 찾아야 돼서 그때 이미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이제 정권이 바뀔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뭔가 그렇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뭔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푼다거나라고 해도 2018년만큼 강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이에 서로 딴 길을 다 찾아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몇백 년 동안 해운업을 영위를 하면서 뭐 중국한테서도 배를 사고 한국한테서 배를 사서 해운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자기네들한테 화물을 배달받아서 쓰는 미국이 너네 거기서 하지 마라고 한다고 그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유럽은 그냥 유럽
자체로 다른 국가이고 경제 주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발언권이 좀 없는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몇 개 케이스들은 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이 워낙 그 브라질의 철강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중국이 브라질의 철강석을 사갈 때 중국 당연히 배를 통해서 그 벌크선을 통해서 가져갔었는데 룰라 대통령이 거의 그 반강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내렸거든요. 앞으로 우리 철강석 싣고 갈 때는 우리 브라질의 해운사를 통해서 싣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일부 그걸 강제해서 이용하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뭔가 해운업에서도 강제를 해가면서 중국의 해운과 뭐 선박 산업들을 좀 옥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봤더니 전혀 그런 게 가능성이 없나 보죠. 실제로 그래서 그때 브라질에서 이제 사갈 때 이제 단순히 단기간 네. 충격이 있긴 했는데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광석의 비중 중 이제 높을 때는 60%대 후반, 뭐 낮을 때는 50%대 후반 정도가 브라질 품목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렇게 또 만약에 우리 해운사로 가져가라고 했을 때 브라질이 그만큼 시장에 선박을 많이 수급해 주었느냐 그러지도 못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그 발언으로 인해서 생긴 규제로 그냥 해상 운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물을 받고 파는 사람들만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 파트를 바탕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조선산업 기술 특허가 한국의 6배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3조 원 정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STX 그룹에 배 만드는 회사를 헐값에 중국에 이제 우리가 넘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는데 반도체처럼 선박 분야도 우리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일단 특허 신청은 좀 많이 해놨을 수 있지만 요즘에 중국 특허 때문에 배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조선업체로부터 들어본 적은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STX 대련조선 같은 경우는 이 STX 그룹이 이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2013년 정도였었고 그나마 그룹 내에서 돈을 잘 벌던 STX 페노션이 이제 그때 기업 네. 회생 절차에 갔고 2015년을 전후로 해서 그룹이 거의 이제 해체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이제 2015년이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시작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선업체들도 이 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대련에 지어놓은 STX 대련야드를 저희가 붙잡고 있을 정도의 그 지원력이었으면 아마 한국에 있는 야드가 다 지금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차치하고 저희가 외국에 있는 단순히 크게 설치했다는 그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업체가 투자한 어떠한 해외 야드를 그 지키는 게 과연 효율적인 결정이었냐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필리핀에 투자를 했던 한진중공업의 수빅조선소 같은 경우도 결국 저희가 이제 지켜내지 못하고 이제 해외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무조건 손에 붙잡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특허나 이런 것들은 민간 회사들이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특허라고 한다면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선박 분야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과 뭐 이제 산업적으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잘 받쳐줄 뿐이지 민간은 민간 내에서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해외에 이제 투자해 놓은 거를 굳이 정부가 다 책임져 가면서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부분은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래서 아주 핵심 인력들을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대만 인력을 스카우트해간 좋게 말하면 스카우트해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인력 유출이 일어난 건데 우리나라 조선업도 충분히 고부가가치 산업들 중국 유치하기 위해서 인력 스카우트 많이 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예전에 굉장히 많이 가셨다가 예. 되게 금세 돌아오셨죠. 왜요? 왜 돌아왔나요? 중국 조선 업체도 양적인 그 감소폭이
폭과 속도가 네.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아. 원래 받고 있던 연봉에 막 3배로 갔는데 뭐 1년 있다가 원래 계약 3년 했는데 막 1년 있다 돌아오시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때 힘들어지셨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걸 쭉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K조선업은 외부적인 악영향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인 것 같고 또 업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이라든가 경쟁 국가의 어떻게 보면 추격도 우리가 나름대로 잘 견제를 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1등 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내부와의 싸움을 더 잘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조선업은 대표적으로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이클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지금은 물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뭐 도크들 다 유지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조금 공격적으로 야, 우리 조금 더 늘려보자 해서 캐파 더 늘려서 대응을 했다가 갑자기 사이클이 이제 떨어지는 주기가 길어지거나 좀처럼 안 사는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예전 기억이 너무 아프셔서 그런지 예. 아직까지 방만한 증설이나 막 예. 이런 것들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시금 그렇게 이렇게 뭔가 사이즈를 늘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더 늘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이 산업 경쟁력에서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캐파가 굉장히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구조조정의 완성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그거를 이 참여하고 있는 메인 기업들이 굉장히 내가 이러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알고 게 있기 잘 박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시설마저도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사이클이 악화돼도 이거는 견딜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가 되려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예.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시간 때문에 하나만 짧게 또 여쭤보면 제가 늘 외국에 안타까운 게 소형 선박 있잖아요. 네네. 흔히 말해서 요트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약간 욕심내서 그런 것도 해보면 안 될까 싶은데 잘 안 되나 봐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주 짧고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네요. 지금까지 바로 구루, 고수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신 배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배 최고의 고수이신 엄경아 연구원 모시고 우리나라 조선업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